자, 여러분, 2024년 최고의 에세이, 겁나 재밌다고 소문난 행복이 이글이글 사세요. 뭐 어떻게 되긴요. 성사가 됐죠. 5월에 성사가 됐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되게 웃긴 게, 푸틴이 평양에 갈락말락하니까 중국에서 푸틴은 절대 평양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가 다른 외국 정상한테 또 다른 외국 정상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명령하듯이 발표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알게 모르게 그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야죠. 실제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몰래 해야죠. 뒤로 해야죠.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도록 명령하듯이 얘기할 수가 있죠? 중국은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이게 전랑 외교라고 해서 그 늑대 외교죠. 무서운 외교, 권위를 보여주는, 중국의 권위와 힘을 보여주는, 하지마! 이렇게 까불지마! 이런 외교를 대놓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랑 외교를 하다가 중국이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이제는 뭐가 외교술이고, 뭐가 기본적인 외교 매너고, 뭐가 진짜 본인들의 국익을 챙기는 기술적인 상식인지 그걸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엄포를 놔버리면 푸틴이 기분이 나빠서라도 평양을 방문하죠. 평양 방문할까 말까 이러는데 중국이 명령을 해봐요. 공개적으로. 푸틴, 너 평양에 가면 안 돼. 이러면 푸틴이 안 가면 중국에 굴복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정말 웬만한 약소국이 아닌 한, 정말 좀 심한 상태에 놓인 약소국이 아닌 한 그 말을 듣는 모양새를 취할 외국 정상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중국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이런 걸 외교라고 하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상합니다. 매우 이상해요. 어쨌든 푸틴은 중국의 건방진 명령을 가볍게 씻고 평양으로 날아가서 김정은과 아주 그 진한 우정을 나눴죠. 그 우정의 내용이란 건 뭐냐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협약이죠. 그 협약의 내용은 정말 긴밀한 군사적 동지가 되는 거, 군사 협약을 맺게 됩니다. 중국은 엄청난 뒤통수를 맞게 됐던 거죠. 거의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북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중국의 나아발이에요. 중국이 생각하는 북한은 중국의 또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꼬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자존심을 크게 초락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그 동아시아 정책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어그러뜨리는 엄청난 북한의 통수이자,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주 그냥 제대로 그냥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는 아주 그냥 그 바이오 하자드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왜 이 북한의 차이나 패싱, 중국 패스, 중국 저리 가, 나 러시아랑 친해질 거야, 이런 차이나 패싱에 대놓고 짜증이 났으며, 중국은 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며, 중국은 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인가,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는 대만 침공이고요. 적어도 대만 침공에서부터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중국과 북한은 사실,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고요. 중국인들이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중국, 북한 진짜 싫어해요. 정말 싫어요. 왜? 말을 안 듣잖아요.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기에도 늦었고 안 하기에도 늦었어요. 하기에 왜 늦었냐? 대만 침공을 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를 계속 찾아왔죠. 최적의 시기를 찾아오다가 이제 코로나 시국이 돼버린 거예요. 코로나 시국 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청영 정책이라고 해서, 청영이 이제 칭링, 영어로 제로 코로나를 이제 칭링, 청영이라고 하는데, 칭링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중국 내부에 인민들의 불만이 너무 쌓여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쌓여버린 거예요. 사실 칭링 정책은 전략적으로 취한 정책이에요. 코로나를 핑계로 칭링 정책을 하면서 중국이 원했던 건 뭐냐면, 인민을 하나로 완전히 통제하는 걸 이제 실험하려고 했고, 그 실험에 성공하려고 그랬어요. 보다 더 긴밀하게 인민을 통제하고, 그 칭링 정책을 핑계로 인민의 어떤 그 활동 동선이나 어떤 주요 도시들, 인구가 몰려있는 주요 도시들의 그 주민들에 대한 확실한 감시와 그 일체감 있는 어떤 그 행동 교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쫀쫀하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칭링 정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나 그 다음에 생활적으로 중국의 수많은 인민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통 속에서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너무 쌓여버렸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시국에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얘기가 사실 작년부터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한 경제 성장의 대가를 지금 그 중국의 건설, 부동산이 붕괴하면서 지금 치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국이 고속 성장을 하다가 이 성장세가, 이 고속 성장은 반드시 거품을 낳게 되고 거품은 반드시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붕괴를 막기 위해서 건설 경기로 이 경제 성장을 부양하다가, 그 다음에 이 건설 경기 거품마저도 지금 꺼지게 되면서 지금 중국 인민들이 이중고, 삼중고, 사중고를 겪게 되면서 정권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침공 시기를 지금 놓친 거예요.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런데 대만 침공한다, 하나의 중국,
지금 뭐 한 10년을 지금 떠들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모토 하에 그것을 권위 삼아서, 그것을 도구 삼아서 중국 인민들을 또 가혹하게 통제해 오기도 했어요. 지금 중국은 인민들이 폭발하고, 인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의 어떤 그 무언의 시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의 중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인민들을 통제하고 압박해왔단 말이죠. 하나의 중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민부터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니들 지금 정권에 불만 가지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독재자들이 민주화 시위하고 민주화 투쟁하고 그러면 항상 계엄령을 발동해가지고 압박, 이게 국론 통일이란 말을 했잖아요. 국론 통일. 그러면서 핑계가 뭡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또 하나 핑계, 북한이 이렇게 지금 도발을 하는데, 근데 북한이 도발을 안 하네? 그 용공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었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간첩들을 보내고 있다, 우리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계엄령을 유지하고 국론 통일 뭐 이런 걸 핑계로 통제를 했던 것처럼 그 하나의 중국을 핑계로 지금 중국도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의 중국, 대만 통합이란 얘기를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이제 와서 계속해서 대만 침공을 안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침공을 하기에도 늦었지만 안 하기에도 늦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위험한 상태가 된 거죠. 옛날부터 동서고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부의 불만이 커졌을 때 외부의 적을 만들면, 즉 전쟁을 일으키면 내부가 결속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민들, 국민들의,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이 절대 군주들의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전가의 보도 같은 거였어요. 보물상자였단 말이에요. 딱 한두 번 쓸 수 있는 아주 그 비장의 무기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부의 불만이, 여러분, 일정 선 이상으로 내부의 불만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그때는 전쟁을 일으키기가 또 곤란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부의 불만 적당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로 그 어떤 민의를 결집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내부의 불만이 너무너무 높아져 버린 상태에서 전쟁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체제의 불만이기 때문에 이 체제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어야 돼? 내가 꼭 전쟁터에 나가지 않더라도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전쟁터 나간 병사들이 더 고통을 당하겠지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후방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전쟁을 위해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돼 있거든요. 세금도 더 내야 되고 경제도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사람들이 징집되고 차출돼가지고 공장도 돌려야 되고 군수품도 생산해야 되고, 하여튼 동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불만이 일정선 이상으로 많아진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때문에 불만이 더 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시진핑 정권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불만을 잠재고 결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에 지금 인민들의 불만인지, 아니면 더 내적인 불만이 강해진 상태에 인민들의 불만인지,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계측할 수 있나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정권도 지금 심경이 아주 복잡할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기에도 너무 늦었고 일으키지 않기에도 너무 늦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민들의 감정에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외통수에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을 일으켜서 만약에 대만 침공에 실패해요. 대만을 먹지 못했어. 그러면 시진핑 정권은 물론이고 어쩌면 공산당까지도 붕괴할 수 있는 엄청난 내적 충격이 중국을 덮칠 거라고요. 그 엄청난 충격과 불만과 혼란이 14억명을 덮칠 거예요. 그 결과는 시진핑 절대 장담할 수 없어요. 어렵다. 중국은 지금 매우 어렵다.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상태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개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무역, 자율경제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당이 직업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주거지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배급 같은 걸 통해서 어쨌든 당이 가난하게 살든 잘 살든 생활에 불만이 있든 없든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를 배급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해결해 주던 진짜 사회주의 시절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당에 의존하기 때문에 통제가 되는데, 이제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자유경제 시대에서 양극화가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부자들이 생겨나고 취업난이라는 게 생겨나고 한지 지금 뭐 20년 3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금 자유경제 체계, 말이 공산주의 사회지 지금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자유주의 경제 체제인데, 내가 알아서 능력껏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취업난도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주거난도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결혼할 수가 없고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하는 문제도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정치적 권한은 없잖아요. 인민들이. 정치 권력은 공산당이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부동산이 붕괴하고 취업난이 생겨버리면 그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중국의 국민 감정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럴 때 이제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난다기보다 이제 분열이 많이 일어나죠. 분열이 되면서 군벌들이 많이 생기죠. 중국에 이제 군벌들이 난립을 해서 중국 천하가 이제 분열돼서 내전 기간이 생길 때에는 5, 16국 시대나 5대 10국 시대나 혹은 청나라가 유명무실화되고 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각지에 뭐 군벌들이 생겨나잖아요. 근현대에도 이 정도까지의 혼란이나 경제난 정도로 중국이 분열되긴 힘들고요. 더 큰 한 방이 필요해요. 더 큰 한 방, 더 큰 두 방이 필요한데, 한 방이 될지 두 방이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대만 침공에 실패하면 대만 침공 실패는 그 한 방이든 두 방이든 어쨌든 그 방이 될 겁니다. 빵이 될 겁니다. 그건 확실하죠. 실패를 하면. 지금 너무 많이 침공한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지금 수년째 너무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정말 침공을 할 거면 침공 의도를 숨기고 있다가 한 번에 덮쳐야지 전쟁을 일으키는 효과가 극대화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본의 짐주만 침공, 그냥 저희는 미국이랑 싸울 생각이 없는데 점점점 하다가 그냥 진주만을 초토화시켜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죠. 2차 대전 때 독일의 낫질 작전이라 그래서 그 프랑스를 6주 만에 그냥 그 정복해버리잖아요. 프랑스가 항복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격전, 그냥 프랑스가 예상할 수 없는 속도, 프랑스가 예상할 수 없는 공격 루트로 그냥 프랑스를 이렇게 낫질, 왜 낫질이냐면 유럽의 낫은 커요. 우리나라 낫은 한 손에 딱 들어오잖아요. 일본 낫도 그렇고. 그런데 조선 낫, 외낫 이런 거는 그냥 한 손에 들어오는데, 유럽 낫은 요렇게 큽니다. 사람이 두 손으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쓸어버리듯이 이렇게 프랑스 국토를 이렇게 쓸어버리면서 이 낫질 작전으로 이 전격적으로 프랑스를 정복해버리는데, 히틀러 나치 독일이 이런 식으로 단번에 가버려야지. 이 전쟁 한 해 만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요거를 지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선빵, 소위 말하는 진주만 침공 공습이나 독일의 전격전 낫질 작전 같은 그런 선빵은 불가능해지죠. 선빵이 불가능해졌을 때는 계속해서 공격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떠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양치기 소년 전략이 돼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뭐냐면 공격할 거야, 안 해요. 공격할 거야, 안 해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안 해요. 이러면 상대는 내성이 생겨서 만성이 되어버려요. 그래, 또 떠드는구나. 그래, 계속 떠들어라. 이렇게 긴장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은 갑자기 공격해서 치고 들어갈 때 선빵과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빵이 불가능할 때는 양치기 소년 전략으로 계속해서 떠든 다음에 어느 시점에 상대방의 긴장이 완전히 풀어졌을 시점에 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또 선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전략적으로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다가 공격할 거야 그러다가 결국 공격 안 하고 끝나면 양치기 소년 작전은 어떻게 되냐? 아님 말고가 되는 거죠. 손해볼 게 없잖아요. 크게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단순한 겁니다. 왜냐하면 군사라고 하는 거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다 답이 나옵니다. 미국은 중국을 항상 감시한다? 네, 그렇죠. 미국이 그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있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위성, 레이더 뭐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의 지상에서 어떤 군용 장비가 운용되고 이런 거 다 감시해요. 24시간 중국 전역이 다 감시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중국이 바보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중국도 알아요. 그래서 중국의 진짜 중국의 비장의 무기들은 다 지하에 있어요. 중국은 지하에 고속도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고속도로망, 지하 고속도로망에서 뭐 미사일 같은 거 있죠. ICBM 같은 그 진짜 고급 무기체계, 그 미사일을 요런 트럭인데 요런 거 있죠. 잉 해서 하늘에 미사일 날리는 거 있죠. 이런 트럭이 중국의 지하 고속도로에 있고요. 지하 고속도로에서 지하인데도요, 지하에서 계속 그 트럭이 달리고 있어, 트럭들이. 그래서 왜 달리고 있냐? 유사시에 그 달리고 있는 트럭들이 갑자기 지상에 나와서 미사일을 쏜 다음에 다시 지하로 들어가서 또 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광대한 시설을 구축을 한 거예요, 중국은. 그런 식으로 미국에게 대책이 있으면 그 미국의 상대인 중국도 대책이 있고요. 미국은 또 그에 대한 대책을 또 따로 연구하고요. 이게 군비 경쟁인 거죠. 군비 경쟁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어려운 이유는요, 상륙 작전을 해야 되는데 대만이라고 하는 섬의 구조가 상륙이 가능한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모두가 알고 있는 정해진 그 루트로, 모두가 알고 있는 정해진 방식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정해진 무기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게 중국의 어려운 점이에요. 중국도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어떻게 성동격설을 할까? 어떻게 페이크를 주고 이렇게 그 카운터를 날릴까? 진짜 크리티컬을 날릴까? 이런 식으로 중국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있겠어요. 하지만 침공이 정말 벌어지지 않는 한 중국이 어떤 연구를 했고,
연구 결과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아직 침공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병이 끝내는 거잖아요. 사람이 가서 점령을 하고 행정을 장악하고, 우리나라 지금 각 동네의 주민센터를 장악을 하고, 장교를 왜 오피서라고 하겠어요, 영어로? 오피스는 사무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를 접수를 해서 그 동네의 행정을 접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 동네 주민등록, 뭐 우리나라 치면 그 동네 주민들 현황을 다 파악해가지고, 누구는 포로로 만들고 누구는 일상생활을 계속 영위하게 시키고, 그러니까 그 각 지역의 인사 행정을 장악하는 것까지가 점령의 끝이에요. 결국은 보병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병이 깃발을 꽂아야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장교기 때문에 오피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전쟁은 행정에서 끝나는 거예요. 행정을 장악하는 데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은 ICBM을 날리든 말든 당연히 포격하겠죠. 별의별 걸 다 하겠죠. 어떤 것을 하든 결국은 중국군이, 인민해방군이 상륙을 해서 대만을 구석구석을 점령해야지 완전히 그 대만 그 침공 작전은 끝난다. 그래서 그것을 저지하는 게 대만군과 미군의 역할이 되는 거겠죠. 있죠. 근데 그거는 정말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해서 미군과 인민해방군이 교전을 하고 정말 어떤 전쟁 상황이 벌어져야 미군이 실제 전쟁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는 실제 전쟁이 나야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안 해도 되죠.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해야 돼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있어서는 해야 돼요. 여러분, 중국은 발명품입니다. 중국은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아니에요. 중국은 한 사람이 인위적으로 발명한 거예요. 중국은 진시황이 만든 거예요. 진시황이 중국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중국, 하나의 천하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진시황은 그리고 황제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황제는 그 전까지 황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춘추전국 시대에도 주나라 왕이 있었잖아요. 천자는 왕이었어요. 그래, 황제라는 단어 자체를 진시황이 만든 거예요. 삼황 오제에서 한 글자씩 따와가지고 황제를 이어붙여가지고 황제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하나의 천하. 그게 중국이고요. 그 중국을 지배하는 한 명의 절대 권력자. 그게 황제예요. 진시황이 만든 거예요. 진시황이 중국과 황제를 발명하자 그 이후에 중국은 분열되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분열하고, 분열되면 또 하나가 되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경향적, 하나의 그런 강력한 경향성을 띠게 됩니다. 자석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철가루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자석이 있으면 쫙 모여들잖아요. 이게 어떤 중국의 어떤 그 자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중국의 군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잘 나가는 군벌들, 뭐 절도사 이런 사람들 있죠. 중국이 분열됐을 때 그 분열된 각국을 지배하는 군주들은 하나의 중국의 황제가 되고자 하는 영원한 꿈을 꾸게 됐어요. 지금 시진핑도 그 꿈을 꾸다가 잃었잖아요. 그 꿈을 잃었잖아요. 시진핑 지금 황제지. 그 사람이 어떻게 무슨 뭐 당석이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그게 뭐 주석이고 뭐고가 어디 있어요? 사실 황제잖아요. 하나의 중국, 한 명의 황제. 이것은 중국의 하나의 어떤 중국이라는 발명품의 어떤 그 경향적 에너지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 문장 한번 읽겠습니다. 천하대세 분구필합 합구필분.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좋아하는 문구죠. 삼국지 첫물에 있는 문장이에요. 이건 뭐냐면 무릇 천하의 대사나는 나눠지면 합쳐지게 마련이고 합쳐지면 분열되게 마련이다. 이게 중국의 역사란 말이에요. 언젠가 하나의 천하, 하나의 중국은 또 분열이 돼요. 그러다가 또 결국 하나의 천하, 하나의 중국, 하나의 황제가 배출이 되는데 이것을 천하통일이라고 하죠. 지금 중국 공산당은 천하통일을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이뤘죠. 어쨌든 뭐 대만이 있지만 어쨌든 천하통일했죠. 왜? 국민당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수많은 군벌들 가운데 그 군벌들 사이에서 그 군벌들을 제압한 게 국민당이고, 그 국민당을 또 제압해서 섬으로 쫓아낸 게 공산당이잖아요. 그 대륙을 차지했잖아요. 천하통일을 했어요. 그럼 천하통일 다음에 딸려오는 것이 태평성대예요. 태평성대는 뭐냐면 통일된 천하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통일된 천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주변의 오랑캐들을 제압하고 적당히 쫓아내서 이 한족 천하를 안전하게 지키는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 그 완충지대 테두리를 만드는 것을 태평성대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통일을 이뤘어요. 한 고제 유방이 한 나라를 건국해서 항우를 물리치고 천하통일을 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유방은 천하통일을 이룬 다음에
태평성대를 위해서 중국 국경을 괴롭히는 흉노족을 제압하러 갔다가 흉노족에 탈탈 털리고 내려옵니다. 백등산 전투에서 탈탈 털리고 살려주세요, 뇌물 바칠게요 하고 조공을 바치는 시세로 전락을 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예, 졌어요, 전쟁에서. 그리고 나서 한 무제 때 흉노를 탈탈 털어버리죠. 그 전까지 국력을 아껴뒀다가 흉노를 탈탈 털어버리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태평성대를 이룬 게 되는 거죠. 적어도 북방에 한해서는. 이런 식인 거예요. 태평성대를 이루는 과정에서 중국은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한족은 혈통 개념이 아니라 문화 개념이에요. 한족은 문화 개념입니다. 한족은 주변 이민족을 점점 흡수해요. 정복해서 흡수할 수도 있지만 정복당해서 흡수할 수도 있어요. 왜? 이민족이 한족들을 정복을 해서 피지배층으로 이제 노예로 부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이민족인 지배층으로 사는 것보다 한족답게 중국인으로서 이 지배층 생활하는 게 훨씬 안락하고 편안한 거예요. 훨씬 좋아요. 문화적으로도 훨씬 누릴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은 이민족의 정복을 당해도 그 이민족들이 중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족이 되는 거예요. 한족은 한족에 점령당해도 한족이 되고 한족을 점령해도 한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점점 커져요. 한족은 팽창적인 개념이고 문화적인 개념이에요. 한족은 옛날에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을 때 있잖아요. 최초로 진나라가 그 진나라의 최초의 황제라 그래서 최초의 황제를 진시황이라고 하잖아요. 진나라의 병사들의 상당수가 한족이 아니에요. 한족의 조상은 화족이거든요. 화족이 아니에요. 강족 내지는 융족이라고 하는 서쪽의 중국에서 오랑캐라고 불리던 아주 그 싸움 잘하는 호전적인 이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한족이 돼버려요. 동이는 원래 산동성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동이족은. 그런데 산동성 사람들이 한족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우리가 그 다음엔 동이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팽창해요. 북쪽 오랑캐 북로, 동쪽 오랑캐 동이, 서쪽 오랑캐 서융 혹은 서강, 그다음에 남쪽 오랑캐 남만, 그 다음에 바다 건너 남쪽 오랑캐 외, 일본이죠. 이런 점점 팽창하는 거예요. 이거 점점 멀어져요, 오랑캐들은. 그리고 한족은 점점 팽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평성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족은 점점 팽창하고 한족들의 점유 지역도 점점 팽창한다. 그것이 지금 현재 중국의 영토고 중국의 인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중화사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중화사상의 큰 틀을 이루는 사람의 뼈대 같은 어떤 골격이 있어요. 그 골격에 중요한 뼈들, 추에 한 관절 한 7개 플러스 골반뼈, 대퇴골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만들었죠, 진시황이. 정말 중요한 큼직한 뼈대들. 그건 또 한나라,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또 한족이라고 하죠. 한나라 한자를 써가지고. 네, 그런 식이죠. 중화사상은 만들어졌다기보단 형성된 거죠. 이 정도쯤 되면 중화사상이 완전히 형성됐구나, 자리 잡혔구나. 그건 한나라 시대죠. 전한시대. 한나라 무제 시기가 지나면 저는 중화사상이 수립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그때가 한나라 무제가 또 사마천의 사기가 또 쓰여졌던 때기도 하거든요. 좀 중국 역사에서 시점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생각까지도 중국은 할 거예요. 중화 문명, 중국 문명의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천하 통일과 태평성대는 중국 문명의 유전자예요. 자, 중국이 통일될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이 통일됐을 때마다, 천하가 통일됐을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고조선이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는 백제고구려가 멸망했어요. 이런 식이에요. 춘추전국 시대 분열됐을 때 고조선도 성장해서 강성한 위세를 뽐냈어요. 중국이 분열돼 있을 때 고구려가 크게 성장해서 한반도 문명을 또 지켜내는 방벽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한족 문명, 중화 문명을 위해서는 통일될수록 좋고 통일 시기가 길수록 좋아요. 거꾸로 우리나라나 베트남 주변 문명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분열될수록 좋고 분열 시기가 길수록 좋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거 중국 혐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중국이 천하 통일을 이루는 시점에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주변 문명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족밥이다. 어떻게 되느냐? 지금 위구르 티베처럼 되는 거예요. 그건 수순입니다. 그래 왔어요. 중국 3000년 역사가 그래 왔어요. 그거는 중국 문명의 유전자고 중국 주변 문명의 숙명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속국이라는 게 말이 속국이 그 조공국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접어주고 형님 대접 해줄 테니 세상에 유일무이한 천자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 줄 테니 우리 독립국 알죠? 사실상 독립국이죠. 그거는 당연히 옛날에 상식이었어요. 사대주의니 조공국의 서러운 처지니 하는 건 우리나라 현대인들이 오버하는 거고요. 조선은 굴욕적인 사대주의를 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에 성공해서 근대화를 이뤘다. 이거는 진짜 사후 약방문적인 억제 해석이에요. 일본은 정작 에도 시대 일본은 조선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좀 같이 중국의 조공 좀 갈 수 있도록 조공 가서도 사신들이 일본 사신이
중국이 조선사신한테 야 어떻게 하면 청나라 그 명나라 청나라 황제한테 더 잘 보이냐, 옆에서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좀 조선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조공을 좀 더 잘하려고 했던 게 일본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중국의 조정이 유엔 본부를 겸하잖아요. 국제 외교가 거기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무슨 그 조공을 뭐 굴욕이니, 뭐 민족 정신 실종이니, 뭐 뭐 굴욕적인 사대주의니 이렇게 하는 건 과대 해석입니다. 예. 그 중국의 천자는 서양으로 치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역할과 교화의 역할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속 군주의 역할과 주변 세계를 이게 그러니까 책봉을 하잖아요. 조선에 대해서는 조선왕으로 하노라. 일본에 대해서는 그래 일본 쇼군으로 책봉해 줄게. 이런 식으로 책봉권을 갖고 있잖아요. 통일 중국의 천자. 왜냐하면 황제 이코르 천자니까 책봉권을 갖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요. 황제는 정치인이자 군주예요. 황제로서는 주변국과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자로서는 주변국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조공받는 대가로 그 주변국 군주에게 책봉을 해주는 거예요. 국제적인 그 나라의 군주 지위를 내가 책봉을 해줌으로써 정식적으로 국제적인 지위를 갖게 해주겠다. 요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고구려는 당나라와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전쟁은 황제랑 하는 겁니다. 전쟁은 전쟁대로 하면서도 조공사절단이 갔어요. 조공사절은 천자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교황은 자기 그 교황령을 다스리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세속군주예요. 하지만 바티칸의 어떤 그 옥좌에 앉아있는 교황으로서는 종교 지도자거든요. 교황도 똑같아요. 프랑스 왕,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이런 사람들이 교황령을 빼앗기 위해서 교황과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전쟁대로 하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교황을 만날 때는 교황과 전쟁하던 그 세속군주들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교황을 만날 때는 맨발을 신고 무릎 꿇고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로서의 중국 황제와 천자로서의 중국 황제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굴욕적인 사대주의니, 다시는 그런 조상조 500년 혹은 그 1000년의 굴욕적인 사대주의를 다시는 되풀이하면 안 되니 이렇게 울부짖는 거는 매우 촌스러운 역사 해석이고요. 예, 그 유행 지났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이제. 예. 그런 중국을 지금도 당연히 꿈꾸고요. 그런 중국을 지금도 꿈꾸는 이유는 그게 중국의 유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중국의 유전자예요. 천하통일과 태평성대는 중국의 유전자입니다. 계속해서 팽창하려고. 근데 그 팽창은 이상하게 한족 세계를 지키기 위한, 그 완충지대를 만들려는 그 팽창은 그 중화 문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팽창이에요. 방어적인 팽창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문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팽창이죠. 대만 침공 다음은 한반도예요. 한반도 진출이에요.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 정권 붕괴 시 중국이 원하는 북한 영토 분할 통치, 중국이 절반을 통치하겠다는 이 지도는 이미 나와 있어요. 중국이 부정한 적도 없어요. 이 지도는 전 세계 정부에서 다 봤고 뉴스에 다 나왔어요. 중국의 한반도 침탈 야욕은요 이미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뭐 반중 정선이 뭐 혐중 음모론이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공식화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개입하기를 원하고 한반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가져가길 원해요. 이 욕망이 이미 드러나 있고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 순서는 대만 침공 다음이에요. 대만 침공에 성공한 다음에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중국 시진핑 정권이 부도덕하니 뭐니, 중국 시진핑 정권이 나쁜 짓 많이 하죠. 부도덕하니, 근데 그 도덕성을 떠나서 그거를 추구하는 것은 자석의 N극기 S극과 만나려고 하는 물리적 에너지랑 비슷한 거예요. 그건 나방이 밝은데 분화방이 불에 뛰어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한족의 생존 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중국은 고립되는 거를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고립되면 이렇게 팽창의 길이 막히고 또 완충지대 확보가 막히고, 그래서 옛날부터 중국은 어떻게든 동서남북을 뚫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만리장성을 세우지만 그 만리장성에 또 북방, 서방, 동방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는 관문, 팔달령 같은 것도 또 만들어 두거든요. 만리장성의 일부로서. 예, 그런 겁니다. 그렇게 중국이 고립을 왜 싫어하느냐? 고립되면 말 그대로 포위되기 때문이에요. 적대적 문명 세력에 포위돼요. 대만, 베트남, 필리핀의 남쪽 해역이 막혀 있죠. 그리고 동해는 한반도에 막혀 있어요. 우리나라 동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해역이 정말 한정적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중국 지도를 보세요. 북쪽으로는 몽골, 러시아, 서쪽으로는 티벳과 위구르까지 먹어놨지만, 그리고 티벳 사람들, 위구르 사람들을 정말 잔혹하게 탄압하고 있지만, 더 서쪽으로 가버리면 아프가니스탄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남 쪽에는 인도랑 지금 사이 안 좋죠. 국경 분쟁 맨날 하고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동쪽에는 북한이 말 안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있는 한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쪽도. 그렇죠. 러시아 쪽도 막혀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이렇게 이질적인 문명에 막혀 있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포위돼 있다고 중국은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의 수건이 태평양으로 가는 그 해역의 어떤 길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의 일부나마 미국과 어떤 제해권을 나눠 갖는 게 중국의 정말 수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동해에 항구 하나 갖는 것도 수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동해에 항구 하나 어떻게 가져요?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밀고 들어와서 깃발 꽂는 거죠. 중국의 꿈이에요. 우리나라 그거 대비해야 돼요. 왜? 그건 중국의 유전자고 거기에 항상 대비해야 되는 거는 우리 한반도 주민의 옛날부터 고구려 시대부터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어떤 그 압박을 당하는 거, 알박기 당하는 거, 압박이 알박기 당하는 거 발작합니다. 옛날에 그것도 중국의 유전자예요. 옛날에 고구려가 기습적으로 요동을 침공해서 요동을 딱 먹었을 때 중국이 당나라가 발작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발작을 해버렸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또 뭐에 발작합니까? 베트남이 그런 중국의 천하통일과 태평성대의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가 어떻게 했어요? 베트남이 미국과 진짜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을 치른 사이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그런데 베트남이 지금 미국과 군사 협력 관계예요. 왜? 베트남군과 미군이 함께 손을 잡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내야 되니까, 중국을 압박해야 되니까 지금 한편인 거예요. 이런 거에 중국은 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발작했어요. 알박기 당하는 거에 발작해요.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서 동맹관계를 맺는데 중국이 발작한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